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분야죠. 유전자 편집. 그 선두에 서 있는 기업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티커 심볼로는 CRSP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기존에는 정말 답이 없다고 여겨졌던 여러 질병들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뭐니 해도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기술을 실제 치료제, 카스게비로 만들어서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CRSP라는 회사가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진 동시에 또 그만큼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혁신 기술이라는 게 늘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잠재력과 위험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회사의 핵심, 그 크리스퍼 기술부터 시작해서요. 첫 제품인 카스게비의 상업화 현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회사를 먹여 살릴 미래 파이프라인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주로 이 회사의 혁신성이나 성장 잠재력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반대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나 위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CRSP라는 기업을 정말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 비전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네, 크리스퍼 캐스9.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유전자 가위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 염기 서열에서 아주 정확하게 특정 위치를 찾아가서요. 그 부분을 마치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내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이 현실이 된 건데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비전은 바로 이 놀라운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정말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병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전병이라든지 혈액질환, 암,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이런 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기반 의약품을 개발하고 또 상업화까지 성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 자체를 뿌리 뽑아서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비전 자체는 정말 혁신적이고 원대합니다. 그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요, 이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의약품으로 개발돼서 환자들에게 쓰이기까지는 이게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건 물론이고 실패할 위험도 상당히 높죠. 특히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집중하고 있는 접근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체외, 엑스비보 편집 방식이에요. 이건 환자의 세포를 일단 몸 밖으로 꺼내서 연구실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다음에 다시 환자 몸속으로 주입하는 방식이죠. 아, 카스게비가 바로 이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카스게비가 대표적인 체외 편집 치료제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체내, 인비부 편집 방식인데요. 이건 유전자 편집 도구를 직접 환자의 몸 안으로 전달해서 목표하는 특정 세포나 장기에서 직접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와, 체내 편집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넘어야 할 기술적인 그리고 규제적인 장벽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체내 편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곳의 DNA를 건드릴 위험, 소위 말하는 오프 타겟 효과, 어프 타겟 효과 없이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정말 멋지지만 그 현실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CRSP는 이미 그 첫 번째 허들을 성공적으로 넘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세계 최초의 크리스퍼 기반 치료제 카스케비를 탄생시킨 거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 아닌가요? 네, 그 점은 인정해야죠. 첫 결실을 맺었다는 건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카스케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약인가요? 네, 카스게비는요, 겸상적 결구병 SCD하고 수혈 의존성 배탈 지중해 빈혈 TDT, 이 두 가지 심각한 유전성 혈액 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 병들은 적혈구 모양이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 생성이 잘 안 돼서 심각한 빈혈, 또 극심한 통증, 장기 손상 같은 걸 유발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환들이거든요. 평생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거나 정말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힘든 병들이군요. 그렇죠. 근데 카스케비는 이런 환자들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요. 그리고 그걸 몸 밖으로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린 체외 엑스비보 방식으로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편집합니다.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교정해서 건강한 헤모글로빈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편집된 줄기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면 그 세포들이 자리 잡아서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치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완벽한 완치는 아닐 수 있어도 더 이상 수혈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존 치료법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주요 규제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건 그 효과와 안전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쵸. 임상시험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고 그걸 바탕으로 승인을 받은 거니까요. 크리스퍼 기술이 실제 치료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케비 개발과 상업화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바로 글로벌 제약사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의 파트너십인데요. 이것도 CRSP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 네, 맞습니다. 버텍스와의 협력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 비용이랑 나중에 상업화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60대 40으로 나누기로 했거든요. 버텍스가 60, CRSP가 40이죠. 60대 40이요? 그럼 CRSP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면을 봐야 합니다. 신약 개발, 특히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요. 임상시험, 생산시설 구축, 마케팅, 판매망 구축 등등. 이걸 CRSP 같은 초기 바이오텍이 혼자 다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죠. 비용이랑 위험 부담을 생각하면 네. 버텍스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개발과 상업화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실패 위험을 상당 부분 나눠서 짊어져 준 거죠. CRSP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버텍스는 이미 다른 혁신 신약들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경험이 풍부한 회사잖아요. 그 노하우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카스게비의 성공적인 승인 자체도 물론 CRSP의 기술력을 보여주지만 이 영리한 파트너십 전략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확실히 버텍스와의 파트너십은 CRSP에게 아주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그리고 기술적 성과가 곧바로 상업적 대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큰 건 역시 가격과 치료 과정의 복잡성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카스게비 치료 비용이 환자 한 명당 무려 220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3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될 수 있을지. 이게 상업화의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예요. 게다가 치료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집니다. 환자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야 하고 그걸 편집하는 동안 환자는 기존에 병든 골수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항암 화학요법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편집된 세포를 다시 주입받고 그 세포가 잘 생착할 때까지 면역 억제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 과정이네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달에 걸쳐 진행되고 환자에게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치료는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도로 전문화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공인치료센터, ATC, Authorized Treatment Center에서만 가능해요. 이런 센터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죠. 결국 비싼 가격과 복잡한 투여 과정이 실제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보험 적용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초 승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CRSP에게 즉각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시장의 우려도 바로 이 지점에 있고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적도 있었죠. 네, 카스게비가 SDA 승인을 받은 바로 그날 주가가 오히려 8%나 하락했어요. 보통은 신약 승인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데 말이죠. 이걸 두고 뉴스에 파는 셀 더 뉴스 현상이라고 분석하는데요. 물론 그동안의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가가 높게 책정된 점, 그리고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버드 바이오의 리프게니아가 같은 날 함께 승인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업화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약물도 동시에 승인됐군요. 그것도 부담이 되겠네요. 네, 경쟁 환경도 무시할 수 없죠. 물론 카스게비와 리프게니아는 기술 방식이나 타겟 환자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질병 영역에서 경쟁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런 우려 속에서 실제 카스게비의 상업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네, 초기 상업화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더디다는 평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허들들 때문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카스게비 관련 매출, 그러니까 CRSP 몫으로 들어오는 매출이 3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3천만 달러요? 네, 이게 1분기에는 1,400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대비해서 무려 114%나 급증한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아직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 이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 아닐까요? 114% 성장. 확실히 성장률 자체는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매출 숫자뿐만 아니라 상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인치료센터 ATC를 75개 이상 확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2분기 기준으로 이미 75개 센터가 가동 중입니다. 목표 달성에 근접해가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치료 절차의 첫 단계인 세포 채취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1분기 말에는 90명 이상이었는데 2분기 말에는 115명이 세포 채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료 파이프라인에 들어온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영국 NHS 같은 주요 국가의 공공보험 시스템과 정식으로 상환 계약, 그러니까 보험급여 적용 계약을 확보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치료 과정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지만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매출은 점진적이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계단식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14%라는 분기 성장률은 확실히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2분기 매출 3천만 달러라는 절대적인 규모는요. CRSP가 매년 연구개발, R&D에 쏟아붓는 비용, 이게 연간 수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이걸 감당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R&D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긴 하죠. 네. ATC 활성화나 환자 수 증가 같은 지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 실제 처방 완료와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세포 채취를 완료했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복잡한 치료 과정과 최종 투여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전히 치료시설 인프라의 한계, 또 치료 대상이 될 환자를 찾아내고 연계하는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말씀드린 복잡한 치료 과정과 보험 적용 문제 등이 단기적인 매출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목 현상이요? 네. 실제로 시장의 예측치,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카스게비 매출 컨센서스를 보면요. 대략 4,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500만에서 5천만 달러. 2분기 3천만 달러에서 보면 그래도 꽤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성장하는 건 맞죠. 근데 분기 대비 성장률 QOQ로 보면 2분기처럼 1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한 50% 내외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도 카스게비 상업화가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마저 하회하게 된다면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상업화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카스게비의 상업화 과정은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라는 거네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카스케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느냐가 단기적으로 CRSP의 주가와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또 초기 상업화 활동을 지속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회사의 재정 상태, 즉 재무 건전성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CRSP처럼 아직 본격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개발 단계의 바이오텍에게는요, 재무 안정성, 다시 말해 현금 보유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R&D를 계속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CRSP는 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점이 CRSP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포함해서 약 18억 5,5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2분기 말 기준으로는 약간 줄어서 약 17억 2천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네요. 네,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죠. CRSP가 1년에 연구개발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현금, 소위 현금 소진, 캐시번 규모가 대략 3억에서 4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지금 보유한 현금만으로도 앞으로 최소 4년에서 5년 이상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도 연구개발과 상업화 활동을 충분히 지속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4, 5년치 운영 자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다른 바이오텍들에 비하면 엄청난 안정성이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요. 많은 초기 바이오텍들이 임상시험 자금이 부족해서 중간에 연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을 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운영자금 고갈 위험, 런웨이 리스크가 CRSP는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CRSP는 이 풍부한 현금을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에 쓰기보다는 현금이 왕이다, 캐시 이지킹 전략에 따라서 계속 비축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장기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전혀 없는 사실상 무차입 경영 상태라는 점도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더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버텍스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대규모 생산시설이나 판매 조직을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어서 자산 경량화 효과까지 누리고 있죠. 여러모로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정말 든든한 재무 상태네요. 이 정도면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물론 풍부한 현금 보유고는 명백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면도 봐야 해요. CRSP는 여전히 매출보다 연구개발비나 판관비 같은 비용이 훨씬 더 큰 구조적인 적자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아직은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 단계니까요. 네. 2025년 1분기 순손실만 해도 1억 3,600만 달러에 달했고요. 2분기에도 조정호 주당 순손실이 1.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손실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적자폭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건 주로 카스게비의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 마케팅이나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동시에 앞으로 나올 차세대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 네. 그러다 보니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ROA, 총자산 이익률 같은 전통적인 재무지표, 즉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익성 지표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17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은요. 어떻게 보면 미래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베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기대를 걸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시험에서 실패하거나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현금 소진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거고? 네, 맞습니다. 현금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기업 가치는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이 많다는 사실 자체에 안심하기보다는 이 귀중한 현금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결국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바로 그 미래, 즉 CRSP의 차세대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카스캡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파이프라인들이 성공해야 진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CRSP의 진정한 미래 가치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스게비의 성공은 CRSPI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CRSPI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성공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CRSPI가 주력하고 있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요. 네. 첫 번째 축은 면역세포를 활용한 항암치료제, 즉 CRCT 치료제 분야입니다. CRCT는 환자의 면역세포, 주로 T세포를 유전자 조작해서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만든 치료제인데요. CRSPI는 여기서 CTX112와 CTX31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RSPO의 CRCT는 요즘 항암 분야에서 정말 핫한 기술이잖아요. CRSPO의 CRCT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CRSPI CRCT는요,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는 자가유래 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기증자의 T세포를 미리 대량으로 편집해서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여러 환자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유래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 기성품처럼 만들어두고 쓴다는 거군요. 그럼 생산 효율성이나 비용 면에서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가유래 방식은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싼데 동종유래 방식은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CRSPI는 바로 이 동종유래 CRCT 분야에서 선도주자 중 하나예요. 처음에는 CTX112를 비세포 림프종 같은 혈액암 치료제로 개발했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신 홍반성 루푸스, SLE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거예요. CTX31도 마찬가지고요. 암 치료제를 자가면역 질환에 쓴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최근 연구들에서 특정 면역세포, B세포를 제거하는 CAT 요법이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아주 뜨거운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현재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자가면역 질환 시장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CSRP에게 엄청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자가면역 질환 시장까지 넘본다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규제적으로도 뭔가 진전이 있었나요? 네, 특히 CTX122의 경우 혈액암 관련해서 미국 FDA로부터 RMAT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혁신적인 재생의료 기술에 대해 개발 및 심사 과정을 가속화해주는 제도거든요.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CART 분야, 특히 자가면역 질환으로의 확장은 정말 주목할 만한 포인트네요. 그럼 다른 하나의 축은 뭔가요? 다른 하나, 그리고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분야가 바로 체내, 인비보 유전자 편집 치료제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편집 도구를 직접 몸 안에 넣어서 치료하는 방식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유전자 편집 기술의 궁극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CRSP는 이 체내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간과 같은 특정 장기의 세포에서 유전자를 직접 교정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CTX310과 CTX320인데요. 이건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특정 단백질 ANGPTL3, APA를 만드는 유전자를 간세포에서 편집해서 이 단백질들의 생성을 아예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와, 간에서 직접 유전자를 편집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CTX310의 경우 초기 임상 일상 데이터가 발표되었을 때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였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었는데 단 한 번의 CTX310 투여만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무려 80% 이상 아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까지 보여줬어요. 80% 이상 감소요? 단 한 번 투여로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이건 단순히 수치 자체도 놀랍지만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카스케비처럼 희귀 유전질환 치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만성적인 일반 질병, 특히 심혈관 질환 영역에서도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파괴적인 혁신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성공한다면
시장 규모는 카스케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겠네요. 그렇죠.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파이프라인, CTX-211 등 다양한 질환으로 체내 편집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CRCSB의 미래는 이 차세대 파이프라인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잠재력만 보면 정말 엄청난데요. 네,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파이프라인들 대부분이 아직 임상 1상이나 2상 같은 아주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단계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원래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임상 1상에 들어간 후보 물질이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받을 확률은 평균적으로 10%도 채 안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특히 CRSP가 도전하는 이런 혁신적인 분야는 그 확률이 더 낮을 수도 있고요. 10% 미만.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임상 개발 과정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기대했던 만큼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아서 중간에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체내 편집 기술은 아직 장기적인 안전성이나 혹시 모를 부작용, 예를 들어 암 발생 위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CRT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종 유래 방식이 잠재력은 있지만 면역 거부 반응 문제라든지 효과 지속성 문제 등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고요.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이미 많은 대형 제약사들과 바이오텍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CRSP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CTX-131 같은 경우는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고형암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보거나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초기 임상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최종 성공까지는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좋지만 그 성공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요. 경쟁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CRSP만 이 크리스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경쟁 환경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유전자 편집 분야에는 CRSP 외에도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에디타스 메디슨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각자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CRSP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술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RSP Cas9 외에도 최근에는 프라임 편집이나 염기 편집과 같이 좀 더 정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CRSP Cas9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CRSP가 가진 기술적 우위가 약화될 수도 있겠죠. 아, 기술 트렌드 변화에도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군요. 그렇죠. 물론 CRSP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CRSP의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잠재력과 위험 요인 그리고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현재 가치, 즉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네, 가치 평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CRSP처럼 현재 수익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는 혁신 바이오텍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맞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평가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걸로는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보통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 즉 파이프라인들이 성공했을 때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 DCF, Discounted Cash Flow나 순현재 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모델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개발 중인 플랫폼 기술 자체의 혁신성과 시장 선도력에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RSP의 현재 주가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카스케비가 성공적으로 상업화되고 또 현재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체내 편집 치료제 같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주가가 여전히 5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0% 이상 저평가요?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네. 그 근거로는 CRSP가 단순히 약 하나를 가진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퍼라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 즉 플랫폼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는 선점자 우위, First Mover Advantage와 앞서 살펴본 강력한 재무 건전성 역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묵조 주가를 보면 대략 81달러에서 83달러 수준으로 현재 주가 2025년 10월 말 기준 약 70달러 내외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도 대부분 매수, 바이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일부에서는 미래 매출을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 PS를 계산했을 때 10배 이상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군요. 네, 하지만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는요, 결국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극도로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 말은 즉 위험도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파이프라인 개발 과정에서 작은 실패라도 발생하거나 혹은 카스게비의 상업화 속도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으로 인해 주가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미 상당한 기대를 품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실제로 주가 순 자산 비율을 봐도 3.4배 수준으로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따라서 저평가라는 주장은 어쩌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동성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옵션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인 내재 변동성 (IV), Implied Volatility를 보면요. CSRP는 실적 발표 직후 하루 동안 주가가 평균적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7.6% 정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변동성이 매우 높은 주식입니다. 하루에 7.6% 등락이라니 정말 변동성이 크네요. 네, 이건 CRSP 투자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믿음에 크게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잠재력만큼이나 위험도 크다는 점, 그리고 그 위험이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위험 요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들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카스게비의 상업화 난관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치료제라도 결국 시장에서 팔려야 의미가 있는데 220만 달러라는 초고가, 복잡한 치료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 등재 및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매출 성장이 더디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게 가장 가시적인 위험 요인이죠. 네, 카스케비의 상업화 속도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둘째는 임상 실패 및 규제 리스크입니다. 카스케비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나올 후속 파이프라인들, 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치내 편집 치료제나 CRT 치료제들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정적인 데이터를 얻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개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임상 데이터가 좋더라도 최종적으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만약 핵심 파이프라인에서 이런 실패가 발생한다면 기업 가치에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개발의 길은 멀고 험하니까요. 셋째는 경쟁 심화 리스크입니다. 인텔리아, 에디타스 같은 직접적인 경쟁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 프라임 편집, 염기 편집 등을 가진 후발주자들이 등장하면서 CRSP가 가진 기술적 우위나 시장 선점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경쟁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CRSP가 이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도 있군요. 네, 마지막 넷째는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손실과 현금 소진 문제입니다. R&D 투자가 계속해서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스케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거나 후속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지연될 경우 손익분기점, BEP 달성 시점은 계속해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유 현금 소진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높여 재무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위험 요인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카스케비 상업화, 임상 실패, 경쟁 심화, 그리고 재무적인 압박 가능성. 투자자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CRSP가 실패할 것이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과 그 위험을 관리하고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CRSP는 카스케비의 성공적인 승인을 통해 이미 CRSP 기술의 유효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해냈습니다. 이건 엄청난 성과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17억 달러가 넘는 강력한 현금 보유고는 장기간의 R&D 투자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겁니다. 그렇죠. 현금은 확실히 큰 무기입니다. 또한 버텍스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카스케비 상업화 과정에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고 있고요. 다양한 질병 영역에 걸쳐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특정 임상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험을 완화해주는 포트폴리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역시 카스케비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차세대 파이프라인 개발에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실적 발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되 CRSP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력과 잠재력,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면을 모두 봐야겠죠. 위험과 기회, 둘 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요약해보면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CRSP는 2020년 노벨상 수상 기술인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크리스퍼 치료제 카스케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상업화 궤도에 올린 선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기술적 성과는 분명 대단하죠. 그리고 17억 달러가 넘는 강력한 현금 보유 능력과 카스케비를 넘어서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훨씬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유망한 차세대 파이프라인들은 이 회사가 가진 매력적인 장기 성장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스케비의 220만 달러라는 초고가와 복잡한 상업화 과정의 난관,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무적인 적자 상태, 또 대부분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성공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쟁 환경 역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네, 그렇죠. 결국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투자는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카스케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지,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께서 CRSP라는 기업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저희의 리서치와 더불어 AI가 생성한 정보를 일부 활용하여 제작되었을 수 있으니 따라서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교차 검증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와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